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 일본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 만큼 1년 내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은 미국과 협상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과 방산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교역, 투자 확대 잠재력이 크다며 경제 협력 심화를 강조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일본 제철 보유 지분의 절반을 블록딜로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약 2,388억 원으로 향후 남은 지분도 매각할 경우 양사 간 26년간 이어온 지분 동맹은 사실상 종료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점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투자한 소식을 두고서 AI의 자기 순환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비난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그나마 좀 방어해주는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매크로와는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시적일지 연속적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시 고평가 논란을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기술주는 여전히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 연휴고 또 국경절도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카지노는 시계월을 길게 놓고 보면 쭉 우상향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 미국은 EU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최종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과 동일한 수치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만 20%대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와 또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 집중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거품론입니다. 3대 지수가 잠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의 증시가 고평가됐다라는 발언을 소화했던 하루기도 했는데요.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됐다라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시장을 불안을 키우고 있는 그런 전국인데요.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179포인트 이제 떨어져서 0.37%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드푸어스의 500 지수는 0.2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33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하락은 역시 이제 파월 의장의 어쨌든 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제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됐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나타난 연속 조정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높다는 평가가 많았던 주가가 이제 부담을 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이제 매년 1천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가 순환 출자 형식과 비슷하다라는 약간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 출자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돈을 여기다 옮기다 약간 이런 모양새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AI가 예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과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어쨌든 소재와 부동산 섹터가 1% 이상 하락했고,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 업종이 1.23%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이쪽에 약간 이제 관심이 있고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알리바바가 AI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9% 가까이 올랐다는 게 특징적일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변동성에 그칠지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산업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좀 간조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당분간 파월 의장의 발언과 AI 관련된 뉴스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두 요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먼저 살펴봤습니다. 증시가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잠시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주도 내달렸었기 때문에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AI 산업, 닷컴 버블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닷컴 버블을 하기 전에 테슬라가 오른 이거 진짜 정말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테슬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겠지만 유독 뭐 다른 매그니피션 7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올랐는데, 어쨌든 한국에 테슬라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학 개미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없는데, 다른 빅테크와 다른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최근에 발표했던 어쨌든 그 10만 달러 그 비자 문제에서 테슬라가 좀 자유롭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 실과 뉴스 모먼텀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어쨌든 좋은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다른 빅테크가 내린 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아직 이 투자한 만큼 실적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약간 닷컴 버블과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연준이 자신의 이 자산이 가격이 과열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AI.com과 AI 산업과 닷컴의 이제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밸류에이션 집중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투자돼 있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닷컴에 비해서 자기 자본 능력이 좀 있다라는 점은 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AI 붐은 닷컴과 유사하지만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열 구간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구조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살아남고 실제로 살아남은 그런 AI 기업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테슬라가 올랐던 건 이제 3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울프 리서치 쪽에서도 테슬라 3분기 실적도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상대적으로 기술주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 테슬라에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이고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랑 오라클이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텍사스 에빌린에서 공식 가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AI.com 버블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의 가동 이야기까지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닷컴하고 다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뭔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닷컴은 잡히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투자가 어디 매물에 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오프라인 매물에 되고 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은 이제 막 가동한 스타게이트 캠퍼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8개 건물로 이제 설계가 됐고요. 각 건물마다 최신형 AI 가속기 칩과 수천 대 서버렉을 수용하게 됩니다. 오픈 AI의 어쨌든 재무 책임자는 이 캠퍼스가 회사의 AI 훈련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대규모 모델 개발에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은 사실상 이제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를 이제 어쨌든 공급하게 되고 냉각 과정에서도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게 설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돈이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픈 AI 이제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이번 캠퍼스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5곳의 추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체 전력 어쨌든 용량을 7,000기가와트로 올릴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0기가와트 정도 되고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속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이제 닷컴에 비해서 지지부진하고 실적이 안 나온 닷컴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전문가들은 이런 어떤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에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 지원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지원의 기술 패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세계 AI 경쟁도 이제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닷컴 버블 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픈 AI가 텍사스의 첫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시켰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이런 초대형 AI 인프라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 또한 점쳐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이제 AI 인프라를 이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고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SK그룹이 아마존과 손잡고 울산에 5조 원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요. 블랙록과 재생에너지 AI 어쨌든 구축 협의를 어쨌든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 어쨌든 대통령이 블랙록 CEO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강국이기 때문에 AI 인프라와 하드 공급을 연계하면서 글로벌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돈입니다. 투자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있는 건데 수조에서 수십조에 달하는 자본과 이제 전력 공급이라든가 인허가 속도가 모두 확보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이라든가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돼서 한국 기업이 성공하려면 지금의 정부의 의지, 초반에 이제 어쨌든 정부 의지가 있는 만큼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우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력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연계된 전략적인 설계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상태고요. 첫 거점 지역으로 있었던 텍사스주 에빌린에서 데이터 센터 가동은 현지 시간 23일부터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8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1개는 가동에 돌입을 했고 또 1개 동은 완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현장을 좀 직접 방문했다라는 기사들도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5곳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 도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3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는 실시간 번역 전쟁입니다. 왓츠앱이 iOS랑 안드로이드에서 메시지 번역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번역 기능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왓츠앱의 기능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영어, 스페인, 힌디어 등 이제 6개 번역을 가능하고 iOS는 애플 번역 앱이 지원하는 모든 언어를 어쨌든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국어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 사용자들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번역에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메신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자신의 언어로 사용하면 그쪽은 그쪽의 언어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왓츠앱은 여기에 거치지 않고 애플과 에어팟 3세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어폰을 활용한 실시간 음성 번역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순한 텍스트 번역을 넘어서 실시간 대화 앱도 이제 가능해지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통하지 않고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특별히 이제 어쨌든 뭐 애플처럼 그런 기기를 사지 않아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왓츠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구글은 픽셀 버즈에서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고 있고 MS도 팀즈에서 회의에서 실시간 어쨌든 자막이나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통역사들이 약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빅테크들이 이제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번역에 투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이용자들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만, 영어권 시장만으로는 어쨌든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어 장벽이 사라지면 많은 나라가 이제 서비스를 쓰게 되죠. 특히 SNS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데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소프트웨어 쪽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차별화입니다. 메시징 해외 회의 플랫폼에 이제 차별화가 크지 않은데 번역 기능을 넣으면 특히 이제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AI라든가 VR이라든가 메타버스 음성 중심의 인터페이스 시대가 오게 됐을 때 정말 언어 문제나 번역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먹거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고 결국 실시간 번역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서 글로벌 소통을 바꾼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번역 품질도 예전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더 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서비스가 세계인의 이제 공용 언어가 될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어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좀 많이 안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앞서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역 기능과 관련된 키워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번역은 기기 내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왓츠앱은 암호화된 채팅은 열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는 문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를 좀 함께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거는 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문화적인 교류가 크죠. 넘버볼만 이제 히트했던 경우가 많습니까? 언어가 없는 문화가들이 상당히 이제 히트를 하고 아니면 동시 통역이 되거나 이런 자막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시간이 번역은 이제 이런 언어 장벽을 사실상 없어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해외 고객 상담이라든가 다국적 팀 협업이 더욱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도 훨씬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어로 된 교육 콘텐츠라든가 연구 자료를 많이 봐야 되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악이라든가 영화,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도 한 차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덤이나 글로벌 커뮤니티도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아이돌들이 히트했던 이유는 이게 넘버볼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를 플러스 우리나라 전통 음악들도 상당히 이제 히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이제 언어 장벽이 해소가 되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고 지식 정보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문화 교류가 활성이 될 거라는데 물론 뭐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기계라는 게 사실은 뭐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묘한 건 못 살립니다. 뉘앙스라든가 유머라든가 감정을 100% 이제 살리기는 어렵고 문화적 맥락을 모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상당히 다른 게 많고 일본 문화도 이제 상당히 다른 게 많고 민족적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어를 배우려는 어떤 동기가 이제 줄어드는데 이게 언어 다양성이 어쨌든 악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다수민족의 언어만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대화 데이터가 서버로 이제 정동이 되기 때문에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신 번역 기술을 활용하면 지역이 오히려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 왜냐하면 이걸 발전시킨 데는 발전하겠지만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낙후된 지역들은 더욱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해가면서 해결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시간 번역 기능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AI SB 53번 법안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AI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명성 요구 사항을 도입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가 될 텐데요.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꼭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일단 법안을 내서 상원까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투명 의무를 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라는 게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서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환영을 하고 있고 오픈AI 같은 경우는 이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명 SB53이라고 세계에서 강력한 AI 투명성 규제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안전 프로토콜과 위험 평가 절차를 문서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어떻게 만들었고 이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유충, 해킹, 통제 실패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에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다 보고해야 되고 보고하지 않으면 위반이 된다는 거죠. 또한 내부 고발자, 이게 상당히 이제 AI 기업 같은 경우 내부 고발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 이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원들이 위험을 알리면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복을 하거나 이제 해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넣었고요. 또한 내부 고발자 보안 조항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어쨌든 직원들이 위험을 알리고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할 수 있고 스타트 업계라든가 학계도 기회를 주기 위해 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에 마련하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독단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사실 지난해 캘리포니아 논란 끝에 거부됐던 법안이 있습니다. SB 1047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을 조정해서 약간 업그레이드한 건데 이번에 통과가 돼서 약간 놀랍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이제 기업의 조항, 책임 조항들을 과도하게 넣었는데 이 부분을 살짝 뺐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투명성 중심으로 범위를 넓히고 강제성을 약간 완화했으니까 투명성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느낄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게 다른 거고요. 목적은 좀 뻔한, 그러니까 또 명확한 것 같습니다. AI 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통제 불능이라든가 악용 가능성을 없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나오자 AI 기업들이 이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같은 기업의 이제 CEO는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개 지지를 했고, 반면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기업 비밀이 노출이 된다거나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하면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사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주별로 규제 차이가 좀 생기면서 이제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가는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이미 캘리포니아는 상원을 통과했고 케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그쪽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 방향성이 이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안의 가장 큰 골자를 본다면 새로운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이 가장 관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 지난해 유사한 AI 법안에 있어서는 법안을 좀 거부를 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법안이 어느 정도의 강한 규제인지도 궁금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EU AI Act라고 위반 시에 매출의 7%를 가진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리스크 평가라든가 적대적 테스트라든가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 보고도 당연히 의무로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의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서 출시 전 등록 보안 심사를 의무화하고 콘텐츠 심사와 국가 안보를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비해서도 상당히 완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이게 첫 단추를 낀다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수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직접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 보고서를 공개한 기업들이 투자와 고객에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개발 비용을 낮춰서 진입 장벽을 줄이게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엔스로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연방 표준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AI 거버넌스의 청사진이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미국 TV 프로그램 정치 몸살 중이고요. 애플 TV 플러스가 더 서번트 방영을 돌연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 정치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TV 프로그램이 이렇게 정치적 요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걸 약간 이 사건을 한 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지미 커멜 라이브 쇼가 중단됐던 사건인데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매체들이 애플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드라마 속 폭력 장면과 최근 벌어진 보수 활동가인 찰리 커크 암살, 이게 이제 상당히 핵심입니다. 찰리 커크 학살이 어쨌든 겹치면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 이제 이걸 연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언제 다시 방영하겠다고 얘기를 안 해서 이제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ABC 심야 토크쇼죠. 지미 커멜 라이브 쇼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진행자가 이제 커크 사건과 관련해서 비판적 발언을 하자 일부 지역 방송이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방송국 면허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가해서 어쨌든 6일간 이 쇼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하기로 했지만 거센 여론과 반발 속에서 이제 방송이 6일 만에 재개봉하기로 했지만 상당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이런 현상은 이제 정치적 긴장과 미디어의 환경 변화와 맞물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강한 나라지만 방송사라든가 스트리밍 플랫폼은 광고주, 정치권, 시청자 여론을 모두 의식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어쨌든 FCC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의미를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극단주의라든가 총기 사건 그리고 인종 이념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정치적 해석이 붙기 쉽고 특정 진영에서 어쨌든 보이콧을 선언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정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게 어쨌든 스트리밍 플랫폼도 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쨌든 디즈니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애플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스트리밍 플랫폼도 이제 전통적 방송국만큼 사회적 영향이 커지면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콘텐츠가 사회적 사건과 맞물리고 폭발력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편집, 연기, 삭제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정치적 사건이 방송 평가에 어쨌든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게 되고 기업의 자유로운 어떤 기업 관리 사이에서 균형감 찾지 못하게 하는 약간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자기 겸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사회적 논란을 담는 프로가 줄어들게 하고 정부를 찬양하는 프로밖에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TV와 스트리밍 정치 파장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제 시청자 관심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정부가 간섭이 많고 정치적 민감에 이슈가 있다라는 건 미국에서 의외이면서도 상당히 놀라는 부분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잦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서번트 관련한 부분은 연기가 된 상태이고요. 미 언론은 우파 청년 활동가였던 찰리 커크가 암살된 사건의 여파로 파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이렇게 공중파 방송처럼 정부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대기업이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 제작사가 논란의 가능성에 주제를 회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게 각종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방송에 관한 검열을 안 받겠지만 나머지 규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중이 접하는 콘텐츠와 스펙트럼이 좁아들게 될 거라고 우려를 합니다. 이런 의미 이제 장기화되면 시청자들이 독립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팟캐스트 같은 대체 플랫폼을 이동하거나 유튜브로밖에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성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론의 형성도 파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결국에 필터 버블이 이제 현상이 심화될 것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전체가 어쨌든 그러니까 합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두 개로 쫄려지고 극단적 의견만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건 정치권과 플랫폼이 책임감 있게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럽 영화 같은 경우에는 DSA 법처럼 투명한 보고라든가 위험 평가 의무가 되면서 미국에도 이런 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콘텐츠 검열과 정치적 압력 그리고 여론 형성 변화는 앞으로 이제 미디어라든가 시장에 모두 이제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서로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V 드라마 방영 연기와 관련된 5번째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제목을 보자면 바로 미국 생산 기지 확보로 관세 해소 그리고 성장 동력 강화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이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일라이릴리와 미국 공장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세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대신증권의 시각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리포트의 핵심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선 이번 미국 공장 인수로 인해서 미국 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지 시장의 신뢰도가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 CDMO 성장 기회를 확보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줄 평을 좀 해보자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 발판까지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공장을 인수한 건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은 지난 9월 23일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일라이릴리의 자회사 임클론 시스템즈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 금액은 약 4,600억 원 가량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7천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장의 증설 계획까지 포함을 한다면 최종 투자 규모는 총 1조 4천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 USA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금과 법적 구조를 따져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을 따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미국 공장을 인수한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메이드 인 USA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다가 최대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은 관세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는데요. 서정진 회장은 이번 인수로 인해서 관세 불확실성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요,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관세와 물류비를 합쳤을 때 약 1조 5천억 원 가량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공장을 직접 짓는 것보다 6년 이상이나 빠르게 생산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된다면 이 보험사나 유통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메이드 인 USA가 붙어야지 이제 환급이나 보험 적용이 더 원활해지게 되겠고요. 유통 채널도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서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꼽았던 부분이 바로 CDMO 위탁 생산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인수하게 된 공장은 절반은 일라이릴리의 제품,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릴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매출이 곧바로 발생하는 구조로 이뤄지게 됩니다. 2026년에는 공정검증을 마치고 2027년부터 셀트리온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지금 CDMO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데요.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직접 CDMO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매출원과 또 성장 기회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수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5천 평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생산 시설과 물류 창고 또 운영동까지 갖춘 대규모 캠퍼스인데 특히나 11,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부지들이 좀 놀고 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이오 리액터를 최대 8기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추가적인 증설이 끝나게 된다면 현재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에 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고요. 지금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능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인력도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서 가동 초기에 생기는 공백이나 훈련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규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진펜트라인데요. 이 진펜트라는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뜻합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 바로 진펜트랍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에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130억 원, 그리고 2분기에는 23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상반기 매출을 전체 합쳐본다면 360억 원 수준으로 연 매출 목표는 3,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가격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USA 라벨이 붙다 보니까 이 보험사나 또 대형 약국 체인들의 신뢰도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진펜트라가 좀 매출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였다면 이제 이번 미국 공장 인수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된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과 또 공정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셀트리온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를 살펴보면 앞으로 1조 원이 넘는 그런 증설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한 운용과 수익성 관리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혀볼 이런 부분들은 CDMO 사업이 과연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까지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신증권의 리포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24만 원으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공장 인수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셀트리온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은 4% 가까이 빠지면서 17만 6,9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4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주가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미국 공장 인수로 인해서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제일 먼저 떨쳐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담아가는 전략들도 함께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리포트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카지노, 증설과 다름없는 호텔 인수 공시입니다. 이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파라다이스인데요. 최근 파라다이스가 대형 호텔을 인수를 확정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호텔을 인수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일단 파라다이스의 자회사인 세가사미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를 인수하게 된 건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3분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요. 이 호텔의 인수가는 2,100억 원 정도였고
객실은 약 500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가 카지노 사업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봐야 되겠죠.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인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카지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이블 수가 아니라 호텔 객실 수입니다. 왜냐하면 호텔 객실 수에서 이제 고객이 묵게 되면서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 시티는 객실 700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한 웨스트타워 500실이 추가가 된다면 총 1200실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매머드급 복합 리조트로 도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 객실의 20%만 카지노 고객들에게 배정을 하더라도 이제 매출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1,8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30%로 늘리게 된다면 이 매출이 이제 2,7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호텔 인수가 카지노 매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경쟁사인 롯데 관광개발은요, 지금 1,600실이나 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실이 많다 보니까 카지노 고객들에게 콤프라고 불리는 무료 숙박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이 콤프의 비중을 50% 수준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는 파라다이스 시티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반면에 파라다이스 시티는 기존의 객실 수가 700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적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객실 수 자체도 비율이 30%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둔화가 됐고요. 매출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호텔을 인수하게 되면서 객실을 확보하게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매출도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이 콤프 활용도를 만약에 롯데 관광개발처럼 50%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신규 고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과도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다음 달 초부터는 중국의 국경절과 또 중추절 연휴도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대규모 유입을 앞두고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 호텔 숙박 시설을 확충한 것이 카지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K 관광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투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일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을 사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VIP 고객들이 카지노를 하러 들어오더라도 예전만큼은 큰 금액으로 베팅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원래 이 카지노의 성지였던 마카오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해외 유명한 카지노들과 경쟁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호텔을 새롭게 꾸미거나 또 파라다이스 시티와 또 웨스트 타워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 같은 추가 비용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사들은 이 파라다이스의 인수를 바탕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객실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자체가 더 많아지게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파라다이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카지노에 대한 캐파가 확대가 되고 또 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을 봤을 때 중국 소비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바로 카지노 업종이 또 한번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이 리포트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호텔 인수를 되게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27% 높였습니다. 2,784억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를 유지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상향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어제장 주가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6% 넘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2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었는데요. 앞서 이제 하나증권에서 제시했던 목표 주가가 3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라다이스가 이 호텔을 새롭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카지노에 대한 이용 고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경절이나 중추절 같은 연휴들이 겹치게 된다면 유커에 대한 특수 기대감도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확실한 이벤트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들을 잘 체크하셔서 좀 투자 포인트를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SD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주식이 고평가됐다라고 전일장에서 이야기했죠. 간밤에 뉴욕 증시에도 이러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도 내부 순환 구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순환 구조라는 것은 기업 간에 조금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기업 간에 계속 이슈가 있는 만큼 이 점에 그냥 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또한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장 출발만 보더라도 어제 개장 방송 때 그래도 상승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점점 오후로 갈수록 좀 낙폭이 깊었습니다. 외국인과 선물에서 좀 외국인과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점에서 더 특징적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간밤에 네.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고요. 어제 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3,500선을 찍어줄까 했는데 결국 찍진 못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다시금 우려해야 될 부분으로 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3,5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는 건 네. 결국은 3,500포인트 돌파 전에 약간의 좀 흔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요한 저항대라고 또 봐야 되겠죠. 항상 뭐 100포인트대로 올라갈 때마다 중요한 저항대, 뭐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 역시도 3,500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포인트라는 이 자리가 과거의 3,200포인트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약간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AI 거품론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다음 주도 지나면 바로 긴 연휴가 또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 연휴를 또 앞두고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좀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매수든 매도든 이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추석 연휴나 이런 그 명절 전에 돈을 쓰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러면 명절 전에는 주식을 많이 파는구나. 그러면 주가는 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건 좀 잘못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 전에 돈을 쓰려고 이제 주식을 파는 그 주체는 개인이겠죠. 기관 쪽에서 그 주식을 돈을 쓰기 위해서 주식을 팔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팔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정설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명절 전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그 전에 이제 이 불확실성들이죠. 우리가 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 시간,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또는 뭐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들, 그게 이제 기관이든 외국인 쪽에서든 매도가 조금씩 출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같이 AI 거품론, 이게 만약에 또 크게 확산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쉬는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려감들 때문에 일부 차익 물량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명절 때 돈을 쓰기 위한 그런 차익 물량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5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 안에서 이제 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AI 거품론, 뭐 이걸 지금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건 과거에 이제 오픈 AI CEO가 먼저 얘기했었죠.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때 얘기했을 때도 AI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을 때 흔들렸던 이유는 AI에 대한 어떤 기술, 이게 중심에 있는 회사 CEO였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고요. 그런데 파월 연준의장은 이 기업 이 경영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무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실무라는 건 이제 월가, 주식시장의 실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이론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요즘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 미국의 거품론 때문에 AI 관련주들 또는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또 빠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례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과연 어제 빠졌는가를 보면 어제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뭐 거품론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명절 전이라든지 3,500포인트 이런 것들 앞두고 일부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좀 변동성이 살짝 나와도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이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뉴욕 증시가 좀 흔들렸던 만큼 우리 증시도 준비를 해야 되나, 다시 우려감이 있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이제 거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명절 연휴를 또 앞두고 있어서 사실 휴장이 좀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만큼 또 불확실성을 앞두고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AI 거품론이 좀 더 불거졌죠. 파월 의장이 AI 지금 이 주식에 관해서는 고평가다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은 만큼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거래량이 또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지금 거래 관련해서도 지금 AI 모멘텀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이 안에서의 이 반도체 안에서의 모멘텀들은 어떻게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관련주를 전략을 세울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보유하고 계신 분, 이분들의 전략과 그리고 신규 매수자의 전략. 네. 시장에서 최근에 거래가 이제 붙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명절 전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다시 또 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시장이라는 건 예측한 대로 그렇게 가진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어제 분명히 또 흔들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안 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했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똑같이 흔들리는 이제 커플링 현상이 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같은 섹터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섣불리 예측하고 팔았는데 또 올라가 버리면 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이게 휴일이라고 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명절 전에 주가 많이 빠졌다,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올라갔던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이미 거품론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었고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흔들린 건 아니었다라는 건 시장에서 충격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자의 접근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뭐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밖에 오늘 날씨를 봤는데 비 올 확률이 한 5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산을 챙겨가는 게 낫겠죠. 우산을 만약에 안 챙겨갔는데 비가 내려버리면 그러면 또 비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의 접근에서 본다면 흔들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흔들리면 뭐 그때를 노리시는 게 좋죠. 급하게 매수하면 항상 이게 수익보다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올라갈 때 따라붙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식을 살 때는 충분히 조정이 줄 때 이제 우리가 뭐 눌림목이든 어쨌든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최대한 좀 싸게 사는 입장에서 종목을 접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용기가 또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래도 조심할 타이밍인데 올라갈 때 팔 수 있는 좀 매도 전략들도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1,403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좀 주의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기록 중인데 그런데 이 환율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 1,38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네. 이제 좀 올라왔는데 1,400원대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자릿수가 좀 바뀌어서 이제 또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결국은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미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를 지금 뭐 내리게 되면은 원화 가치는 더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먼저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은 아직 금리를 안 하고 계속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시적인 그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1,400원 초가 아니라 1,45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되게 또 문제가 될 거고 아마도 이제 1,430원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이제 우려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1,400원 초에서 지금 아래쪽으로는 1,300원 후반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뭐 우리가 뭐 수출업체들에 대해서 좀 경고등이 켜졌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다만 환율이 좀 올라가면 외국인들 이탈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보는 거지 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팔고 그냥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팔고 있는 건 일시적 차익 물량들이겠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을 좀 매도를 좀 했고 그 매도 물량들은 결국 이제 증시 대기 자금으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 그리고 매도의 물량도 그동안 매수보다는 정말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장중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늘 뭐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이거는 오픈이 돼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친다면 이 안에서도 분명히 또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어떤 업종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되고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단발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뭐 유럽계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아래쪽에서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금은 좀 중장기 자금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단기냐 아니면 중장기냐. 아무래도 중장기 쪽 자금을 따라가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시장은 지금 짧은 호흡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연연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급의 이동 경로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 포지션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양시장은 하락 출발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을지 장 후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요즘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함께 또 주식에 대해서 고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내부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 간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의존이 좀 지나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가 0.38% 하락하면서 3,4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9% 하락하면서 8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AI, 기술론, 또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양상이 펼쳐졌었는데요. 반도체 투톱 안에서도 오늘 1% 넘게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0.5%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가 어제부터 다시 좀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죠. 3%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 찍고 오늘도 3%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오늘은 알테오젠 0.65%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안에서의 흐름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어제 리튬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왔고요. 이 간밤에 테슬라 주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저증권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만큼 앞으로의 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점까지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펩트론이 1.5% 하락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가 0.5% 하락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순환매 돌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상승하면서 로봇주 안에서도 역시나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선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 잡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니까 오늘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역시 좀 하락 출발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어제 사실 국내 증시가 조정이 좀 깊었어요.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낙폭이 1.2%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폭을 좀 많이 이제 올려놓은 거죠. 미국에서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뉴스가 지금 뭐 오늘, 뭐 어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나왔었던 내용이고 이게 국내 증시에도 어제 상당 부분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2%가 넘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그 변동성이 많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제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떨어졌다 주가가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리겠구나라고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삼성전자가 정작 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이 커플링 같이 움직이는 증시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증시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보시면 2,000계약 이상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을 보실 때 아마 현물 쪽 그 매수 규모만 보실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파느냐. 근데 시장의 방향은 이쪽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선물 시장 쪽에서는 매수가 지금 붙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 쪽에서도 초기 포지션이 상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이제 위로 올라갔다 빠졌지만 오늘은 떨어져서 출발했다가 또 올라가는 장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 빠져 있고 이 매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의 매수가 지금 현재 1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현재까지는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목들이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하락 출발했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는 없고요. 하락에서 상승 반전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 안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이쪽도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로봇 쪽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 시장에서 계속 관심들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도 이제 눌렀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도 다시 또 흔들리겠지만 여전히 계속 수급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들 그쪽에서 좀 많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사면 좀 더 좋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 이제 올라갈 때 붙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만 잘 파악하시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IT 반도체 쪽은 오늘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눌러줬던 종목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순환매가 있다. 수급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에 좀 관심 있게 계속 보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좀 짚어볼 점이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 조방원 섹터가 다시금 올라오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반도체 랠리가 또 상승으로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조방원이 다시 어제 올라오면서 관심을 좀 전략대 다시 좀 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조선 쪽에도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서울경제 보도였는데요. 시스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조선업을 다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이른바 이 법을 통과시켜라라는 지금 노동자들의 촉구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조선주들이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선주들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물론 십수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명히 국내 조선사들한테는 우호적인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십수법 통과가 언제 되느냐? 지금 내년 초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흐름을 굉장히 좀 많이 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쪽 이 마스카라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 미국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수주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수주와 지금 현재의 수주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방송에서도 이제 그동안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선업종 계속 이제 거론을 해드리면서 과거에 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좀 분명히 있었고 그 전에도 역시 수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주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배라는 건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박이라는 건 지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되게 좋은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동률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간이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에 걸치거든요. 예를 들어 3년에서 4년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동률 안에는
작년에 그 선박 수주를 받았던 거, 재작년에 선박 수주 받았던 거 이런 배들이 다 같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를 봤을 때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수주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 이렇게 이제 십수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뭐 지금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장기 상승 랠리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그게 정말 속내가 많을까? 아무래도 이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좀 압박하고 결국 최종 목적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방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저희가 또 이야기했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먼저 2호기 그 지금 재가동을 놓고서 오늘 좀 얘기가 결정이 나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뭐 인프라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원전 쪽은 조금 더 앞으로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조선주 쪽으로는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미 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전 쪽도 어제 짚어봤지만 이 오늘 발표가 되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원자력 그 고리 2호기 관련해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이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 점까지도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방원 관련해서도 전략 한번 다시 세워봤고요. 그렇다면 이 간밤에 테슬라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이 기술주들이 좀 쉬어갈 때 그래도 전기차 쪽으로는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테슬라 상승했고 또 리비안, 루시드 좀 각각 급등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금 이 전기차 쪽으로의 모멘텀 선생님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좀 들어가도 다시 좀 달릴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 굉장히 좀 핫하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리튬 아메리카스라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부에서 이 회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 대출에 대한 연장을 해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 10%를 요구를 하고 있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테커패스 광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본다면 이제 최대 리튬 생산 기지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리튬 개발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 리튬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노리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보니까 테슬라와 지금 어제 루시드의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전기차 쪽이 다시 또 좋아지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건 이제 트럼프 쪽에서의 그 리튬 광산 쪽에 대한 이 지분 인수 이 내용은 히토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제 중국의 히토류 쪽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테슬라라든지 지금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올라갔던 이유를 보면은 증권사에서 일단 보고서가 나오긴 했어요. 미주호증권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보고서가 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세액공제, 그 전기차 세액공제가 이달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세액공제가 종료가 되면 그 이후부터 이달 말이 지나고 다음 달이 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비싸게 구매를 해야 돼요. 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사람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기자들이 빠른 구매로 지금 구매가 좀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 미리 구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세액공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또 원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효과 역시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차라든지 이런 기업들, 테슬라의 주가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점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들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다. 뭐 그러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 반등 현상 그리고 이건 테슬라에 좀 국한돼서 미국 기업 전기차들 이쪽에 국한돼서 발생되는 현상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라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조금 현금을 챙기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물려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 물려 있기 때문에 네. 현금을 챙긴다고 해도 결국 손절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너무 높은 가격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탈출 기회는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중장기로 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매를 하진 말자.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세액공제가 또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가 좀 앞당겨져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많습니다. 성장에 대한 잠재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사실 이 얼마 전엔 D&D 파마팅도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요. 뭐 한미약품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 어떤 전략들이 더 필요할까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사실 뭐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네. 사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전 세계 시장에서 본다면 올해 2030년까지 연평균 그 성장률이 22.3% 정도로 고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좀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하고 일리아릴리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화이자가 갑자기 또 진입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뉴스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이자가 이번에 이제 멜세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고 이 멜세라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현재 후보군들 이 물질 중에서는 이제 제2의 이게 치료제로서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노보노디스크의 그 다음에 일리아릴리 거기다가 화이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구도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치열한 이 시장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잠재력이 높다라는 거겠죠. 최근에 또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근육량을 또 증가시키는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연구 결과를 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미국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관련 종목들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일동제약, 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성장세가 좀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아이디어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D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위기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약보합 정도, 어제 개장과 좀 비슷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쪽에서는 좀 빼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고요. 다행히 선물 쪽에서는 좀 들어옵니다. 1,800계약 정도 넘게 매수로 찍혀 있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장 출발하기 직전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비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대미 투자가 조금 어렵다라는 발언을 좀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 반도체라든지 혹은 조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 싶어서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군들의 다소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시장에 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간밤에 미 증시가 엄청나게 강했고 유럽 증시도 강했던 상황 속에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나홀로 조정을 받았다면 그건 수급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미증시도 약보합권에 설러왔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최근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구간에서의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종가 무렵쯤에 그러면 반도체의 빈 공간을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 메꿔줘야 되는 섹터가 뚜렷하게 보여주느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스란히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좀 분산해가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방산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나 네. 지금 원전과 같은 에너지 쪽에서는 다소 각기 다른 시각의 변화차가 조금 있어서 조선과 방산은 어제 이어서 반도체의 빈 공간을 잘 메꿔주고 있지만 이 원전 쪽에 대한 빈 수급이 그러면 또다시 어디로 갈 것이냐. 일단은 2차 전지가 그 수급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 중후반부의 수급의 방향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또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새벽에 끝났었던 역외 시장에서는 하루 사이에 지금 11원 급등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1,401원 70전 정도 달러원 환율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생기면 당연히 수급이 좀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엔 우리가 긴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더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약 5거래일 동안 정말 안 오른 반도체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랠리도 정말 강했었던 상황.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IT 투톱이 뭐 오늘 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약세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끝나게 된다면 장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최근까지 올라왔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네. 조금 거세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 반도체 소부장 수익 나신 종목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일정 부분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채워야 되는 타이밍을 그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추석 갔다 오고 나서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반도체 IT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고점 대비 최소 10에서 15% 정도 밀려 있다면 저는 그 밀림을 역이용해 보면서 베팅을 해봐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추석 연휴가 그렇게 긴데 그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그러니까요. 베팅할 만한 매력도가 어디에 있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고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은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장비, 소재, 부품주 따는 이제는 캐펙스 투자가 조금은 지연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이 5%요, 10%도 아니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네. 낸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올릴 정도로 쇼티지가 강하다면 당연히 수주 발주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고 센티멘탈 쪽으로 흔들려서 추석 전 거래일까지 약세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채워 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 날 종가를 좀 보고 조정이 좀 나온 상태라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 마이크론 실적 너무 잘 나왔고 디램이랑 낸드 모두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 순매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동시에 담아가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오르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그 에너지 쪽은 좀 떨어지는 움직임 현재 체크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방산 쪽도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SK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반도체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가 볼 텐데요. SK하이닉스입니다. 이전에 반도체 겨울론 이야기 나왔을 때 주가
주가 크게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었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이제 봄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내일이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좀 빼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좋다고 말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덜어내는 거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떠넘기는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반도체 겨울이라고 했을 때가 기회였고 반도체가 봄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면서 저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한 뷰는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HBM을 필두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오픈 AI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는 크게 걱정은 없지만 뭐가 문제냐라고 했었을 땐 결국 이제 HBM 다음 모델이라고 하는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수율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그로스 마진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성장폭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 크게 걱정하진 않지만 그 산업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주가는 조금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SK하이닉스도 바로 이제 뭐 40만 닉스, 45만 닉스를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21선 이평선까지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때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담아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현재 가격이 35,200원, 35만 2천 원이고 21선 이평 구간이 31만 원대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SK하이닉스가 지금 대비해서 약 10% 정도 더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낙폭을 키우지 않고 조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이평선이 알아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최소 적정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 33만 원 구간까지 만약 대밀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21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33만 원 구간이라는 숫자까지 제시를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반도체 강세 추세는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 100이라고 봤었을 때 사실은 단기간 안에 이제 한 50% 정도는 벌써 움직인 것처럼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은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 머티리얼스 아니면 원익 IPS 아니면 그동안에 강했었던 뭐 이소페타시스, SNS 이쪽보다 테크인과 같이 최근에 거론이 되는 종목군들은 정말 조정 없이 5거래일 동안 막 30에서 50% 지금 네. 막 올라온 상황이라서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지금은 추리는 게 맞다. 이 손익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손절 라인이 명확하거나 혹은 손절은 짧지만 만약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 상승세를 좀 크게 높여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추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CMP라고 하는 연마 시장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번 주에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쪽, 낸드 플래시 쪽으로 보면은 뭐 네. 하나 머티리얼즈가 원익이 있는데 이쪽은 이미 많이 올라와서 이쪽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월덱스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낸드 플래시 쪽에서 반도체 혹은 전공정 소재 부품단을 본다면 저는 월덱스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손절 라인이 명확하죠. 최근에 저점 손절을 잡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다른 기업들처럼 신고가 간다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혹은 KC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CMP 계열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만약 수급이 한 번 더 붙어주게 된다면 손절 라인 전 저점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제 신고가 영역 부근으로 봤을 때 손익비가 저는 괜찮은 자리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쪽은 조정이 나올 때 컨셉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쵸. 오늘 같은 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상승할 때 쫓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월덱스라는 종목은 사실 많이 들어보진 않아서 네. 지금 투자 수급을 좀 열어보니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지금 6거래를 그렇죠. 연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괜찮게 좀 받쳐주는 모습 나타납니다. 오늘은 한 1.8%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마 넘어가기 전에 잠깐 관세 뉴스가 하나 있어서 살펴볼 텐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하이젠 R&M이나 아니면 감속기 쪽 숫자 잘 찍히는 쪽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어제 나왔던 기사를 보면 로봇이나 의료기기에도 수입 관세 매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반응을 보면 크게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사면 같은 경우도 12%, 레인보우도 한 6% 자리는 지키고 있어서 아직까지 반응이 안 나온 건지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타겟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 이제 중국을 좀 타겟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수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이게 완벽하게 악재라고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은 조금은 더 봐도 괜찮은데 사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관세의 자유로운 섹터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네네. 로봇을 볼 때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국산화, 내재화에 특화되어 있는 감속기 쪽으로 압축을 하는 게 혹시 모를 사태에도 저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준다. 네. 뭐 물론 이 뉴스에 따라서 로봇주들의 투심이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로보티즈, 로보스타, 클로버가 같은 종목군들이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이 오늘 그렇게까지 또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을 네. 보아하선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세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수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한 뉴스 로봇 쪽까지 잘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2차 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에서 나왔던 수급이 어디로 갈까 지금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또 의외로 2차 전지가 최근 한 요 며칠 사이에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어제 좀 방어를 해줬죠. 그리고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울프 리서치 쪽에서는 3분기 실적 컨센 상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으로 묻긴 했는데 사실 조선 기자재단, 특히나 LNG 관련되어 있는 뭐 가스관이나 아니면은 밸브, 피팅 밸브 이런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데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여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도 어제 시장 안에서 조방 원 쪽에서 좀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 나타났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원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제 65,000원을 뚫어내줬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3거래일 연속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일정상으로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연장하게 되면 100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거다라는 단독 뉴스 기사가 있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함께 여기까지 시간 허락하면 참고를 좀 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부터 먼저 좀 출발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한 요 며칠 사이에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다시 시세가 돌아오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부장 생각 어떠세요? 아직은 아니라고 좀 아직은 보여집니다. 아니다? 일단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칠 수 있는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실적이라는 명분이 확실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2차 전지는 그럴 만한 명분이 보이고 있진 않아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이유들을 이제 여기저기 가져다 이제 붙여보면 일단 첫 번째 테슬라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도 어느 네. 정도 개선이 됐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반도체 IT의 수급이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이들을 대체했던 조방원 중에 원전이 빠지면서 반대급부로 지금 2차 전지로의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어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만약 다시 한번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뉴스 때문에 몸을 사리는 구간이 있고 뉴스가 끝나고 다시 이제 원전 쪽에 수급이 붙게 되면 2차 전지는 또다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준점으로 적어도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한 번 정도는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보여주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많이들 연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연속성이 나올 만한 타당한 이슈라면 그때 쫓아가도 저는 늦지 않는다. 왜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워낙 지금 바닥권 밑에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올라오고 나서 그 뒤에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연속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많으니 네.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린다고 미리 사둘까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또 지루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2차 전지를 9월 초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9월 1일 날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답답해서 정말 화가 날 지경일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게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그만전자가 된 상황, 코스피는 계속 올라오던 상황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어도 가격적으로는 LG엔솔이 36만 5천 혹은 37만 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한번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뒀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작은 박스를 만들어 두고 이 안에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서 수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빠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판단 미스로 인해서 2차 전지를 조금 미리 사두셨던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손절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은 더 가지고 가면서 일단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기준점이 될 만한 트리거의 뉴스가 나와야 전체 섹터가 움직이지 그렇기 전에는 상승 강세가 좀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건 다소 욕심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원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국내로 보면 탈원전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책발로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와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원전 쪽에서 오늘은 좀 빠지지만 반등을 줄 때마다 조금씩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걸까요?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좀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여러 가지 이야기로는 사실 원전에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그러니까요. 않는 상황이지만 큰 물살은 거스를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너도 나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호불호는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원전의 힘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한전 KPS만큼은 저는 중장기 투자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또 변동성이 컸던 건 우진 그리고 우리기술 그리고 보성파워텍 네. 이런 원전 기자재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고리원전 해체 관련한 맞아요. 일정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이런 이벤트는 보통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출발부터 지금 세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 외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많은데 지금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쪽은 이미 세론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원전 기자재 쪽은 다음 주 정도에.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6만 5천 원 위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어서 오늘도 만약 종가 기준으로 6만 5천 원 위에 안착이 된다면 종가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종가에 베팅을 한다는 건 6월 30일 날 기록했던 7만 4천 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기에 손절 라인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6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타이트하네요. 네. 지금 거의 6만 원 선 딱 붙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6만 5,200원. 근데 6만 원 선을 손절가로 잡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탑픽을 두 해빌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적이 사실 나오는 건 아닌데 네.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거의 3개월 정도를 쭉 버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다시 또 추석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럼 이때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전은 실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은 네. 아직 SMR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SMR에 이미 대장주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할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속도전이 굉장히 급한 산업이 원전과 네. 전력 산업이다 보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적자냐 아니면 제로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전에 다른 대한 게 매출이 적을 뿐
다른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만약 실적에 대한 빌미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진다면 네. 그때는 기회라고 오, 저는 그래요?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원전도 있지만 가스터빈이라는 새로운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든든한 펀더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력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니까 지난주에 주셨던 대한전선 같이 좀 AS를 좀 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짝 좀 내려와 있긴 네. 합니다. 5일선도 그렇고 오늘은 21선 이탈도 살짝 좀 나오긴 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사인 주실까요? 일단 전선주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로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로 좀 보셔야 되고 특히나 오늘 간밤에 이제 맥모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그 기업은 구리를 취급하는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구리 광산이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는 네. 그 체제에 좀 빠져 있다 보니 근데 그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지만 반대로 광물이 공급이 안 되면 구리 가격이 어떻지? 간밤에 구리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쪽이 전력원과 전선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로 봤을 땐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역대 최대 수주임을 저는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구리값이 지금 선물이 4%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전선 반응은 사실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없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 지금 전선과 전력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눈치 보기를 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주 잔고가 3조라는 건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도 저는 괜찮은 명분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AS까지 잘 받아봤고요. 수급도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정도 잡히고 있는 부분 함께 확인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일 질주하던 상황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찬물이 끼얹었고 여기에 더해서 AI 거품론까지 겹치게 되면서 3대 지수는 연일 고개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이러한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양시장 지수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 3,47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사실 양시장이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또 다시 양시장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8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각 약보합 하락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양시장 같은 경우에 이 AI 거품론 그리고 파월 의장의 한마디 외에도 환율이 급등한 것이 또 부담이 되기도 했죠. 오늘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안에서 살펴보면은 반도체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분산이 되면서 오늘은 조선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들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덜어내주고 있습니다. 372억 원가량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안에서는 이 대형주와 전기전자 쪽은 그래도 잘 담아내주고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메이저 주체가 동반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231억 원, 138억 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개인 혼자 물량을 담아내주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코스피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수장비가 0.7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 및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도 그래도 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까지 현재 상승 업종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쪽에 오늘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 금속 안에서도 넥스틸과 하이스틸 모두 개장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화학 쪽도 사실 2차 전지 안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들 나왔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하락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기가스업이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험과 증권이 하락하는 업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1.58%, 1.34% 내림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품과 의약품도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융 일단 0.68%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운송 쪽 오늘 좋습니다. 1.56%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금속과 화학도 자리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어떤 수급이 몰리는 모습 오늘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건설이 1%가량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락무나 비금속까지도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 제약 흐름이 사실 조금 변동성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오늘 제약 안에서는 선별적인 흐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닥 내에서는 제약 0.5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0.47% 현재 오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가 이 뉴욕 증시에서는 AI 거품론이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의 반도체 투톱에 상당한 사실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텐데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상승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엇갈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0.14% 내리면서 35만 7천 원 선 지나가는 흐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전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그래도 조금 부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선의 흐름도 좋습니다. 하지만 HD중공업은 하락세, HD현재중공업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5%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대금 상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1위 자리는 삼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S2W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상장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0.7% 상승 중입니다. 자, 로봇주도 사실 흐름이 조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 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로보티즈는 0.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라캐스트도 사실 흐름을 좋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1% 넘게 현재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로보티즈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목받아가고 있는 한라캐스트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앞에서도 확인해봤지만 이 반도체 투톱이 오늘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안에서 좀 약세 흐름들이 요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수급이 몰렸고 많이 달려왔던 탓일까요? 어제에서도 확인해볼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에 몰려있던 수급이 어제는 조방원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까지 이어지는 모습들 한번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인해서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게 됐죠. 나토 회원국 영토 안에 이 전투기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격추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10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도 오늘 좋습니다. HD 현대중공업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종들은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각각 현대차는 0.46% 하락세, 기아는 1.17%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총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일단 말씀드렸던 2차 전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오늘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 안에서는 좀 흐름이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선별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0.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안에서는 시총 상위권 확인했을 때 대부분 파란불을 킨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모두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밀리고는 있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 나타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00선 문턱에서 일부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보합에서 상승으로 시도하려는 움직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개장 때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면서 규모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종목들 좀 함께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